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정책론 9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시민권론은 마샬의 시민권론이죠.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우리 공정사회 이렇게 공부했죠. 공정사회, 마샬의 공정사회. 그래서 공민권, 그 다음에 정치권, 사회권이죠. 그러니까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다른 말로 참정권이라고 하고 20세기 사회권, 우리 복지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서 틀렸어요. 순서 묻는 거 잘 나오죠? 권력자원이론, 우리 3인주의론이라고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중앙 집중화 정도, 그러니까 노동조합은요 단위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산별 노동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단위조합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마다 노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산별 노동조합이 있어요. 산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별로, 뭐 우리나라 뭐 금속 노동조합 해서 금속, 뭐 조선업 쇠로 배 만들잖아요, 그죠? 금속으로. 그 다음에 뭐 철강업, 그다음 자동차업 다 쇠로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산업별로. 또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걸 만들죠. 그러니까 집중화 정도가 잘 됐다는 얘기는 그런 노동조합들끼리도 서로 잘 뭉쳤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강해져요. 이게 잘 집중화가 되면은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는 방법이잖아요. 똘똘똘똘 뭉쳐지는 겁니다. 그것과 좌파 정당, 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좌파 정당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맞죠? 집중화 정도가 낮아요. 그럼 노동조합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좌파 정당이 집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당이 집권을 못하는 건 이제 우익 정당들 또는 우파 정당들이 집권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복지국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수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익 집단론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다라고 본다. 다원주의론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 중심론은 국가 엘리트와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이 사회 복지가 결정되어진다고 보는 것. 그러니까 국가 중심론은, 자, 다시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국가 중심론은 국가 엘리트와 고용주들의 의지, 그러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트론에 관한 얘기고, 국가 중심론은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 중심이 아니고 국가 중심이라고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가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 즉 정부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이제 사회복지의 결정 변수가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죠. 틀렸네요. 수렴이론은, 자, 윌레스키 르보의 수렴이론이에요. 그 사회 기술 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 이렇게 복지국가의 어떤 공통성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준이 발달하면 산업화 정도가 높아지고, 산업화 정도가 높아지면 경제 발전이 돼서 경제 발전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사회복지 관련된 재정 지출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자, 일정 정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면 사회복지를 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고, 그 다음에 동일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는 것, 그게 바로 수렴이론, 다른 말로 산업화 이론이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미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데 뭐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빈곤과 소득 불평등 두 개 분명히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빈곤의 종류, 우리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이 있었었죠. 자, 봤더니 반물량 방식, 이거 절대적 빈곤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절대적 빈곤은 이 반물량 방식하고 전물량 방식 두 가지를 갖고 빈곤선을 정한다 그랬죠. 보면 엔겔계수 활용해서 빈곤선을 추정한다. 그렇죠. 반물량 방식은 엔겔계수의 역수를 가지고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요. 자, 뭐 이렇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요새 시험이 고도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 상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생활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이 생존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는 최저 생계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빈곤선을 규정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 빈곤이라고 해야지 맞죠? 라이덴 방식. 자,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 대학교에서 맨 처음에 만들었다고 해서 라이덴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주관적 빈곤 측정 방법이죠. 객관적 평가에 기초해서 빈곤선이 아니라 주관적 설문을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개개인들한테 설문을 해서 빈곤을 규정하는 방식, 나이된 방식이다. 객관적 아니고 주관적이에요. 자, 빈곤율은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 자, 그건 빈곤갭에 관한 얘기죠. 빈곤갭.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 가구나 또는 빈곤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뭡니까? 빈곤의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빈곤율은. 그러니까 이건 빈곤갭이 맞습니다. 지니계수가 이를 경우에는, 자,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지수죠. 로렌츠 곡선에서 도출돼서 나온다 그랬었어요. 이를 경우에는 완전 평등한 분배 상태를 얘기한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1은 완전 불평등, 즉 한 사람이 그 사회의 모든 소득을 독점한 거고, 0은 이게 완전 평등. 그러니까 우리 그 로렌츠 곡선에서 보면 이 대각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일 경우에는 완전 평등이 아니라 완전 불평등한, 0일 때 완전 평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얘는 다 틀렸네요. 자, 사회적 배제 특성. 자, 새로운 빈곤관입니다. 사회적 배제. 이 사회적 배제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동태성이죠. 동태성. 그 다음에 다차원성. 그 다음에 관계성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동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빈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빈곤화 되어지는 과정을 본다 그랬죠. 사회적 배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사회적 배제 대표적인 대상 하나만 생각해라.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현재는 월급 받고 살만한데 이 사람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모든 소득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빈곤화 되어지는 거죠. 빈곤화 보시고, 다차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한 분야에서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 뭐 사회 정의 또는 사회 보장 이런 부분에서 다 배제되는 거고, 자,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를 당한 사람은 배제를 시킨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노동조합이 있고 회사에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못 들어가요. 노동조합에서 안 받습니다. 정규 이 노동조합은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비정규직을. 자, 봤더니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결핍으로 제한한다. 아니죠. 이건 정체적으로 소득을 본 건데 문제의 초점을 소득의 현재의 결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결핍되어져서 빈곤화되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죠. 빈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개념, 그래서 다차원성 얘기고, 역동성, 이게 동태성 얘기하는 겁니다. 동태적 과정 강조합니다. 이게 빈곤화에 관한 얘기죠. 1번하고 3번은 서로 대치가 되는 얘기예요. 개인과 집단의 박탈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게 다차원성 얘기죠. 2번, 4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 잘라서 놨는데도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다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 문제를 제기한다. 이게 바로 관계성 얘기죠. 다시 한번 사회적 배제 세 가지 성질, 우리 동태성, 다차원성, 관계성 꼭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답은 1번이죠. 옳지 않은 것. 자, 12번입니다. 영국 사회복지 역사. 꼭 나올 게 나왔네요. 길버트 빨리와 1782년에 만들어졌어요.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이 비참한 생활과 착취가 민간 작업장에서 벌어진 일이죠. 길버트법은 작업장, 특히 1722년에 만들어진 그 작업장 테스트법 때문에 이제 착취당하는 그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해구제를 허용했다. 길버트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원해구제 허용한 거죠. 요건 이제 작업장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해구제 허용했다. 맞고요. 스핀 햄랜드법, 자, 스팸은 구워 먹어야 된다 그랬죠? 친구야, 같이 구워 먹자. 1795년 스핀 햄랜드법 제정됐어요. 빈민의 임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임금 보조제에 해당됐고, 가족 수 곱하기 시장에서 거래되는 빵 가격, 식량 가격이죠.
거기에를 가지고서 그게 이제 임금, 시장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그 수준을 미달했었을 때 그 부족분을 채워줬던 제도예요.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일종의 최저 생계비 또는 임금 보조 제도쯤에 해당되는 거죠.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신빈민법은 열동초의 원칙을 적용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쌈 싸먹을 법 1834년에 신빈민법 또는 개정구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정됐어요. 세 가지 원칙이 만들어졌다. 그 첫 번째가 열동초 원칙, 두 번째가 작업장제 원칙, 세 번째가 균일처우의 원칙. 그죠? 최초로 열동초의 원칙 제시된 거 신빈민법 맞죠? 그런데 원내구제 금지한 게 아니라 작업장제 원칙을 하면서 원내구제 원칙을 수립한 거죠. 기존의 길버트법에서 만들어졌던 원내구제를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네요. 디귿. 자, 왕립 빈민 또는 구빈위원회, 이게 역사상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다. 1834년에 만들어졌던 이 개정구빈법의 문제점을 좀 해소해 보기 위해서 이제 왕립구빈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다수파와 그다음에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소수파가 들어가서 서로 보고서를 하나씩 써요. 다수파 보고서에서는 현행 구빈법 폐지하지 말고 현행 구빈법을 폐지하지 말고 그냥 보존하면서 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수파 보고서는. 그러니까 저 1834년 개정구빈법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소수파 보고서는 현행 구빈법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수파 보고서는 폐지보다 개혁도 뭐 수정이죠. 이걸 주장했던 건 다수파 보고서고 소수파 보고서는 그냥 구빈법 폐지시키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소수파 보고서예요.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이거 처음 출제됐습니다.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물론 우리 교재에서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어졌다. 그래서 이 국민부조법 제정으로 이제 영국은 이제 구빈법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것까지 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미음이 맞네요. 3번이 답입니다. 3번이다. 자, 13번. 이것도 처음 출제됐습니다. 미국의 빈곤가족 한시 지원.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템프라고 하는데 Temporary Assistant Needy Families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가족한테 temporary,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존에 AFDC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클린턴 정부 때, 민주당 클린턴 정부 때 만든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죠. 걔는 기존 AFDC하고 틀려요. AFDC가 여기 나오는데 AFDC는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해가지고 Dependent Children, 도움이 필요한 애들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AFDC입니다. 이게 196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공공부조 제도예요. 이 핵심은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공공부조.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조건이 붙고 애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그 가족한테 국가가 이제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AFDC였었는데 AFDC가 큰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미국의 이혼율을 쭉 끌어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부가 같이 벌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만 키우고 있으면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부조를 주니까 급여를 주니까 구태여서 너하고 살 필요가 없어. 부부가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AFDC 때문에 미국은 이혼율이 급증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게 아이가 클 동안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해서 급여를 주니까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무진장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이제 클린턴 정부 때 템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TANF가. 그래서 얘는 수급 기한을 제한합니다. 24개월까지만 줘요. 24개월까지만
급여를 주고 대신 직업교육 훈련 같은 걸 시킵니다. 직업교육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24개월 된 독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급여를 탁 끊어버립니다. 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국가 책임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개인 수급자한테 책임을 강조해서 너 24개월 내에 교육 훈련 받아서 네가 자립해. 이걸 강조하고요. 자, 근로 연계 복지 맞죠? 너 훈련 시켜주고 일 시켜줄 테니까, 일자리도 줄 테니까 너 열심히 일을 해. 자, 요보 아동 가족 부자하고 병행했다. 병행이라는 게 같이 갔다는 소리 하잖아요. 아닙니다. 얘는 60년대, 얘는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문제점 때문에, AFDC의 문제점 때문에 TANF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거 우리 여러 차례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다 맞추셨을 거예요. 자,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 우리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의 정부는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요. 연방정부가 중앙정부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지방정부에 해당돼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공공부조 제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왜냐하면 수급자를 찾아내야 되고 이 수급자를 계속해서 자산조사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커진다. 공공부조 제도가 활성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해진 거예요. 뭔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건데 우리 1932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29년에. 그래서 1929년에 그래서 32년도에 뉴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때는 무슨 정부? 예, 맞아요. 연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책임이 강화된 거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 대공황은 연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켰고, 이런 AFDC나 TANF와 같은 이런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주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14번.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요인들. 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것들은 시장 안에서 제공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국가가 나서서 해야 돼요. 자, 규모의 경제, 모든 경제 주체 중에서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그건 누구? 예, 정부라고 했었습니다. 국가. 이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 능력에 따른 분배는 사실은 이것도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능력에 따른 분배를 하다 보니까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소득의 불평등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을 성장시키고 개인의 기회소득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능력에 따른 분배가 해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큰 답이 될 수는 없다. 그 답은 4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에스핑 안데르센 얘기가 나왔어요. 에스핑 안데르센, 우리 세 가지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가 계층화, 두 번째가 탈상품화, 기억하실 겁니다. 세 번째가 국가,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가족. 누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사회보장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그랬죠. 자보사, 기억하시죠?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이 보수주의를 조합주의 복지국가라고도 해요. 마지막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있었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보자고요.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여기 하나 더. 국가, 시장, 가족.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세 가지 기준 갖고서 분류했고,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자, 보수주의가 사회보험제도를 강조하는 거 맞아요. 우리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보조제도,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제도,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수당제도를 사용한다 그랬죠. 문제는 탈가족주의가 아니죠.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이게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고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남성이 바깥에서 벌어온 돈 갖고서, 그리고 나중에 남성이 은퇴하고 나서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을 갖고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탈가족주의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가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가족이 부양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만 맞네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비중이 상당히 높고 공공부조 제도로만 움직이죠. 그 선별주의가 반영된 공공부조 제도만 움직이고 탈상품화 수준이 굉장히 어떻지? 낮아요. 그래서 일 안 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공부조 비중이 높고 탈상품화 수준이 낮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3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어렵지 않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한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이 아닌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집니다. 국가, 시장, 가족 중에 누가 책임지냐인데 보수주의는 가족이 책임을 지는 거고 자유주의는 시장이 책임을 지는 거고 삼민주의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소화가 아니라 극대화시키고 시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 이건 누구 얘기인가요? 이건 자유주의 복지국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삼민주의는 국가의 책임을 최대화시키고 시장의 기능이 시장을 믿지 못해요. 삼민주의 복지국가는.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 예로 프랑스, 영국, 미국 들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는 보수주의가 맞아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어디에 해당돼요? 예,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에스핑 앤더슨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만 맞네요. 할 수 있겠죠? 예. 자,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는 봤더니 수평적 재분배가 등장을 해요. 우리 세대 내 재분배 안에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그랬죠?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인 수직적 재분배가 반영되어진 사회보장제도라 그랬었어요. 반면에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재분배를 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제도죠. 자, 봤더니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아이고,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고 수평적 재분배 종류에는 여러분 2개만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뭐라 그랬지? 첫 번째가 사회수당, 특히 아동수당 수평적 재분배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들이 수평적 재분배 성격 갖고 있다 그랬었어요.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방식 공적연금이다. 그렇죠? 세대 간 재분배는 근로세대의 소득이 근로무능력 세대한테 이전되어지는 형태. 그래서 얘도 3가지 제도만 기억해 달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부가방식 공적연금 재정 조달 방식하고 기초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3가지만 세대 간 재분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맞네요. 자, 수직적 좀 아동수당 나왔네. 아동수당.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위험이에요. 양육.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위험 종류 아시죠? 사실, 장노질, 양출빈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때 양육,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인데 그 양육이란 게 애 키우는 걸 얘기하죠. 애를 안 키우거나 낳지 않아서 또는 애를 적게 키우는 사람이 애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이 아동수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월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죠? 아동수당. 그러면 적게 키우는 사람, 1명 키우는 사람은 10만 원 받는데 5명 키우는 사람은 50만 원 받아. 누가 낸 세금 갖고? 적게 키우거나 안 키우는 사람이 낸 세금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아동수당 뭡니까? 대표적인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돼요. 사회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한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소득을 이전시키는 거죠. 얘는 수평적 재분배입니다. 단기적 재분배는 적립방식 공적연금. 단기적 재분배는 짧은 기간 안에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1년 단위로. 그래서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인 단기적 재분배고 적립방식은 뭡니까? 이거는 최소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1년이 넘어가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장기적 재분배다. 이건 장기적 재분배입니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그렇지 않아요. 세금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지만 사회보험료라고 하죠. 준조세. 그것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또 사적 이전이라고 해서
사적 이전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국가의 공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재분배도 그 소득 이전도 소득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을 줬다. 이게 그것도 소득 재분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만 항상 이렇게 만자 들어가면 넌 틀렸군. 이렇게 하고 문제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7번. 요게 나와가지고서 이걸 제가 시험 보기 전전날에 강의를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바로 나왔어요. 야, 이런 걸 냅니다. 자, 봤더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그죠?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주거급여가 2023년까지 47이었는데 48로 늘었고요. 1%가. 얘가 2023년까지 30이었는데 2%가 늘어서 32가 됐어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얼마? 의료는 40 말씀드렸죠.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다. 그래서 32, 40 답은 4번입니다. 자, 출제자가 야, 너 이거 바뀐 거 아니? 이러고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우리 시험의 룰 중에 하나가 1월 1일 날짜로, 그러니까 1월 1일 날짜로 바뀌어진 제도를 시험에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규정에. 예, 사회복사 1급 시험 출제가. 그래서 1월 1일 날짜로 바뀐 것들을 시험에서 우린 다뤄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 때 이 법제도 특강을 보통 1월 첫째 주쯤에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통 2월, 1월 빠르면 둘째 주, 늦으면 2월 첫째 주에도 보는데 꼭 그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18번. 사회보장기본법이 나왔어요.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3조를 보면 사회보장의 방법론 3개가 나와요. 그게 바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죠.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민간이 같이 합니다. 공공부조는 국가, 지자체가 하고 사회보험은 국가 혼자서 하죠. 알겠나요? 그래서 주체가 민간을 포함한다는 거,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everybody 국민. 자, 옳지 않은 거 벌써 1번이네요. 네, 분야,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그죠? 여러 분야입니다. 여러 분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득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보장 제외한 나머지. 자, 이것들 보셔서 답은 1번 어렵지 않게 풀고.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심하고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이 시점이 이제 정답안이 그러니까 가답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정답안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기 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세요. 기여 방식 공적연금은 자, 국민연금, 특수직용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한테 가입시키는 연금 방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크게 두 가지, 특수직용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특수직용연금은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가입을 시켜요. 그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 다음에 우체국 별정직원연금,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건 기여해서 운영되어지는 공적연금인데 이게 연금자 붙었다고 해도 이 기초연금은 기여 방식이 아니죠. 이건 공공보조제도입니다. 무기여입니다. 무기여. 예, 기여를 하지 않고 예, 소득 65세 이상 된 노인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지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보조 제도죠. 그러니까 얘는 기초연금을 없애야 맞는 지문이 돼요. 자,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러분, 고용보험은 3가지 사업을 해요. 고용보험법 4조를 보면 첫 번째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두 번째가 실업급여 사업, 세 번째가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급여 사업 해서 3가지 사업을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내면 그걸 가지고서 고용보험 기금을 만들어서 3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사측이 100% 부담하죠. 사측이.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실업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절반씩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게 고치려면 이렇게 없애고
이걸 100%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고치거나 아니면은 실업급여 사업의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별도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걔는 어떻게 실업급여 사업으로 징수한 보험료를 가지고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 사업이 있고 세 가지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하는지를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 기간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이게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아니죠. 시설급여 제공 기관에는 노인복지법 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그게 두 가지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하고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노인 전문 요양병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로 고쳐야 돼요? 노인 요양시설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요게 논란이 많은 건데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가 20% 부담한다. 일단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가 20% 부담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선생님인데 국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이게 지위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도 1999년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2000년도서부터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돼요. 공무원도.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 공무원은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가 절반 내주고 공무원 직장가입자는 국가가 절반을 내주고 그러니까 국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본인이 50%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같은 선생님이야. 같은 선생님인데 똑같은 선생님이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소속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 본인이 50%.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법인이죠. 주로. 그게 사용자가 되는데 거기서 30% 그리고 국가 지원이 별도로 20%가 있어요. 이걸 보통 3자 부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길 봤더니 직장 가입자 얘기가 나와요. 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크게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가입자가 있어요.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게 주어지고 가구 단위 또는 세대 단위 보험료 부과 점수가 있고 부과 점수에 곱하기 금액을 갖고서 산정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어지는 보험료는 100% 지역 가입자 세대가 부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대가. 그 가족 구성원이 같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자, 반면에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보수월액 보험료라는 것과 소득월액 보험료예요. 보수월액 보험료하고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월액 보험료는 뭐냐? 보수라는 게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로자가 받는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에 대한 보험료는 이건 사장님하고 즉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절반씩 내주는 거예요. 보수월액은. 근데 소득월액은 직장 가입자라고 해도 따로 돈 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부수적으로 보수 외에 즉 월급 외에 발생하는 소득을 보수월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사장님이 내줄 필요가 없겠죠. 얘는 어떡하지? 100% 근로자가 내야 돼요. 가입자가 100% 내야 되는 거예요. 소득월액은. 그럼 여기 보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랬어요. 이거 뭐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지금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건? 이게 소득월액 보험료만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월액 보험료는 노측이 즉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인데 그걸 사장님 왜 내줘? 이래서 사장님 회사에서 일해서 받는 대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자, 답이 어떻게 최종 정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연히 틀린 질문이에요.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 보상 연금이 있다. 자, 자 보면 상병 수당이라는 말, 우리 상병자 들어간 게 있죠. 상병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건강보험법상의 급여죠. 건강보험법상의 부가급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에는 부가급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상병수당, 임신출산진료비, 그 다음에 장제비가 있죠.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건 건강보험법상 급여고, 자 산재보험에서는 상병보상연금이 있죠. 상병보상연금하고 일시금 형태로 주더라.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자, 상병보상연금 일시금 아니고 죄송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상 급여고 상병보상연금만이 산재보험법상 급여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틀렸고 이게 없어져야지 맞고, 얘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거고, 얘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 요양시설. 그 다음에 얘는 요거 때문에 틀렸고, 답은 아마 4번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가다반이 나왔을 때는. 근데 4번도 틀렸다. 5번, 얘는 상병수당 때문에 틀린 겁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상 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만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받고 2년이 지나면, 그런데도 요양 상태에 있었을 때 2년 뒤서부터 휴업급여 대체로 제공하는 것이 상병보상연금이었었어요. 자, 20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그렇죠. 현금급여. 그래서 현물, 금품 등의 지원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연계 지원, 사회복지 시설 연계 지원 등의 급여 두 가지 체제가 있었죠. 맞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최근에 가장 완화되어졌던 것이 2022년 10월 달이죠. 그때 이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고 선정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의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 지원. 이게 틀렸죠. 단기 지원은 맞습니다. 한 달씩만 지원하는 게 원칙이죠. 한 달이나 한 번만 지원하는 게. 그런데 자, 선심사 후 지원이 아니고 얘는 긴급복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그 법적 상황 하에서 일단 지원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선지원 후 심사 원칙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다. 맞습니다. 다른 거 하다 안 되면 얘 지원 받는 겁니다. 공공부조제도,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3차 사회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그래서 요거만 틀렸습니다. 이게 뭐야? 선심사 후 지원이 아니고 선지원 후 심사. 빨리 일단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살펴보는 거죠.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이 되어진다. 맞습니다. 20번.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하니까 3번이 답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는 본인이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신청을 해줄 수도 있는데, 직권주의라고 해서 신청을 안 해도 이 직권주의에 의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갖고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직권 신청권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자, 보시고. 자, 21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 니은을 합한 값은 했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다 나왔어. 자,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급여 지원은, 이게 생계급여라는 말,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틀렸어요. 예. 이게 법에서는 생계지원이라고 해놨죠. 생계지원. 그죠? 생계지원. 생계급여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라는 말 막 쓰면 안 돼요. 예. 생계지원은 최대 몇 회, 의료급여 지원, 의료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 몇 회. 주거급여는, 자, 주거지원입니다. 최대 몇 회, 12회, 맞아요.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최대 6회 지원된다. 이거 한번 볼까요? 합한가? 자, 한번 볼게요.
이 생계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이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때는 항상 생계 지원액 이렇게 액자를 붙이거든요. 액자를 붙여요. 그 공무원들이 이제 활용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 얘가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계 지원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월 16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한 달씩 줘서 최대 연장이 6개월이에요. 근데 연장을 할 때는 긴급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시군구에. 이 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연장이 돼요. 6번까지. 근데 이게 2023년도 6월 달이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 한 달이 3개월로 바뀌어요. 3개월로 바뀌고, 그리고 최대 연장이 어떻게 6개월로 그대로 연장 6개월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줄 때 한 달씩 줘요. 한 달씩. 지금 3개월로 바뀌어도 한 달씩 주는데 이 생계 지원액을 한 달씩 주는데 이때는 이걸 추가 지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 지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뭐가 있다고? 추가 지원하고 연장 지원. 이 추가 지원을 할 때는 긴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3개월 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로 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6개월로 줄 때, 3개월 끝나고 나서 6개월로 받을 때는 매달 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긴급 이 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심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추가 지원이 있고 연장 지원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게 좀 사실은 이 문제가 헷갈리는 문제야. 자, 보면 이게 2023년 6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한 달. 생계급여 지원은 최대 몇 회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걸로 해서 최대로 받으면 6개월까지 받으니까 6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지원은 처음에 원칙은 한 번만 받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받아서 최대 2번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이게 12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2달? 1년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 대표적인 게 그 포항 대지진 뭐 이런 거 터졌잖아요. 그때 긴급복지지원법 적용됐어요. 저 의정부 빌라 화재 사건 이런 거 터졌죠. 그러면 이분들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 구하는데 시간 필요하죠. 그래서 12달, 12회는 줘요.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그 절반입니다. 6개월까지는 줘요. 6회는 주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거 혹시 추가 지원으로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지 않나? 하나, 그 다음에 매달 주니까 4, 5, 6 해서 1 더하기 3에서 4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셔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건 이제 철저하게 생계급여 지원은 매달 주는 거고, 매달 주는 거 총 6개월 준다, 최대. 근데 3개월은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심의 안 받아도 주는 거고, 3개월 넘어가게 되면 심의 받아서 주되 최대 줄 수 있는 게 6개월이다, 6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6 더하기 2 하니까 8로 계산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22번이에요.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잘 나오죠.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제도를 비교하는 얘기인데, 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권리성이 약하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권리성, 급여에 대한 권리성, 제도나 급여에 대한 권리성을 가지려면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돼요.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요. 공공부조는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이죠. 내가 기여하지 않아요. 낼 돈이 없어요.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회보험은 내가 당연히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권리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이건 맞는 거고, 내 돈 내고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강한 거고.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 효과성이 높다. 자,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되어진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즉, 이건 뭐지? 돈을 적게 들이고, 국가의 예산을 적게 들이고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돈을 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급여를 준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떤 선별주의가 반영된 제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국민들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줘야만 비용 효과성이 높고, 이 선별주의가 반영되어진 제도는 공공부조 제도 하나밖에 없어요. 사회보장 제도 중에. 자,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조건으로 한다. 자, 사회수당은 비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기여 안 해요. 얘는 조세를, 세금을 갖고서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돈을 내질 않습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어때요? 사회보험은 기여,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죠. 내가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비용을 냅니다. 기여해야 되고, 대신에 자산조사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조건으로 하더라. 사회수당은 기여 안 해도 되잖아. 사회보험은 기여를 해야만 급여를 받습니다. 기여 여부가 급여 제공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지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예, 틀렸네요, 그러니까.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 이게 출제가 됐어요. 방빈, 구빈. 자, 방빈이라는 말과 구빈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구빈은 우리 영국의 구빈제도 공부할 때도 들어봤지만, 이게 빈곤에서 구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빈제도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급여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고, 자, 방빈이라는 말은 빈곤화될 것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보편주의 제도들이 방빈제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급여 대상으로 삼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가 대표적인 방빈제도고, 사회보험이,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구빈제도에 해당되는 거죠. 방빈, 구빈,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기억하고? 니은만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EITC 근로장려세제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봤더니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이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면 가난한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 자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돈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 특히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공공부조 제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얘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이윤을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모형을 본따서 이렇게 점증, 평탄, 점감 방식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점증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로장려 세금의 어떤 감세나 면세나 또는 지원금 액수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 점중 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었어요. 근로유인이 발생한다 그랬죠.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할수록 더 많이 세금 감면 받아. 내가 더 많이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혜택을 받아.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증 구간 기억해 두시고, 소득과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해서 지급한다. 공공부조 제도니까 당연히 그래요. 선별주의가 반영된 제도니까. 자, 근로장려금 모형은 여기 나왔네. 근로장려금과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근로장려금 모형은 점증, 평탄, 정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로유인 효과는 여기서 근로유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여기는 근로유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액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다 소득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감면 액수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이게 점감 구간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그 다음에 또 종교인 중에서 세금 내시는 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 내시는 분들. 자, 24번.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현물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랬었어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자, 현물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고 산재보험에도 요양급여가 있어요. 그 요양급여 뜻이 뭐라 그랬지?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 현물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에 해당되죠.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작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죠. 이 상병급여라는 말은 구직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수술받고 이러면 구직활동을 못해요. 그때 그 구직급여를 가름해서 제공하는 현금성 급여가 상병급여예요.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기억을 꼭 좀 해두십시오. 그게 현금이죠. 노인장기양보험의 재가급여, 그래요.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 전부 다 현물, 서비스에 해당되죠. 그 현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예, 국기법의 의료급여는 당연히 서비스죠. 그렇죠. 예,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제공하는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는 얘를 요양급여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얘를 의료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현물이고,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그렇죠. 당연히 서비스니까 얘도 현물입니다. 답은 몇 번? 예, 2번이 답이죠. 예. 25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 마지막을 아주 쉬운 문제로 탁 끝내줬어요.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를 끌고 가는데 제일 높은 사람을 관장자라고 하죠. 관장자. 봤더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양보험의 관장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관장자는 누구?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양보험, 기억하고 니은하고 미음이죠. 나머지 산재하고 고용보험의 관장자는 누굽니까?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더라. 자, 정책론. 좀 난도가 있었다, 어려웠다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하고 잘 공부하셨으면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해야 돼? 해야 돼요. 세상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우린 그걸 모르니까 관심에서 멀어지고,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았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정책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이런 정보도 줄 수 있고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잘 공부해 주십시오. 잘 공부해 주시고 악착같이 공부해 주세요.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